전 세계의 군사 교리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위기감 속에서 미국 국방부는 주요 동맹국 전략가들과 함께 전면 교리 재편 회의를 열었습니다. 각국은 나름의 해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럽은 드론 군단을 확대하고 있었고 중국은 AI 기반 지휘 체계를 실전 투입한 상태였습니다. 러시아는 전장을 세 겹이 참호망으로 감싸고 있었으며 미국조차 전술핵과 우주방어망까지 동원해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한 장의 위성 영상이 회의실 중앙에 띄워졌습니다. 낯선 지형, 낯선 병력 배치. 그리고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 나라는 72시간 내에 예비군 1천만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참호 위치까지 공유받고 자율 분산 배치를 수행합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누구도 크게 외치진 않았지만 세계의 시선은 조용히 전쟁 교리의 새 중심을 대한민국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엘리사 브라텐, 나토 산하 전략 분석국에서 일하는 노르웨이 출신의 방위 자문관입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을 주요 변수로 삼고 수년간 시뮬레이션만 수천 번은 돌려봤죠. 그러다 보니 동북아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늘 보조 수치였어요. 방어는 하되 미국 의존도가 높은 동맹국. 그런데 2025년 봄 브뤼셀 나토 본부 지하 전략실에서 열린 대만 유사시 동북아 전면전 시나리오 회의에서 한국 담당 발표자가 순진할 정도로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72시간 내 전국 단위로 1천만 명 무장을 완료합니다. 현역 48만, 예비군 275만, 민방위 390만, 군복무 경험자 수백만 명이 자원화됩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건 놀라움이 아니라 다들 황당해하고 있어서였죠. 발표자는 그런 눈초리를 모르는 듯 서울 도심의 병력 배치 지도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포병 운용자 거주지 분포도, 유도무기 경력자 위치, 장갑차 조종병 통계까지. 이건 작전 계획이 아니라 인구 센서스잖아요. 영국 쪽 분석관이 작게 중얼였고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습니다. 서울 강남대로에 포병 출신이 집중돼 있고 자주포 운용자가 도심에 수백 명. 아무리 유럽과 사고방식이 다르다 해도 이건 비현실적이었어요. 수치상으론 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실행력입니다. 저는 회의 끝 무렵까지도 메모에 이렇게 적었죠. 한국은 항상 과장된다. 조직된 시민, 고도화된 훈련, 문명국이 아니라 군사문화국처럼 말하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편제가 실제로 작동한 적 있습니까? 그러자 미국 국방부 파견 분석관이 대답 대신 의미심장하게 웃더군요. 한국에 가보면 압니다. 그 한마디가 뭔가 걸렸어요. 보통 이런 사안은 시뮬레이션으로 끝납니다. 저는 그 길로 출장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확인하러 간다. 저들이 말하는 게 정말 실체가 있는 건지.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중에도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과연 21세기 문명국가에서 1천만 무장 계획 같은 게 진짜 있을 수 있는 걸까? 한국이 요즘은 스타트업이나 케이팝이 먼저 떠오르는 나라 아닌가요? 평범한 민주국가에 불과한 나라가 어떻게 유사시의 전국민 전투 편제라는 황당한 시나리오를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경기도 외곽의 예비군 훈련장. 서울에 도착한 이틀 뒤 저는 그곳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브뤼셀 회의실에서 봤던 수치와 그래프가 과연 현실에 존재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주변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총성도 고함도 없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체육센터 느낌에 가까웠어요. 입구에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짙은 군복 차림의 남성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쯤. 솔직히 말하면 그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요. 군인처럼 보이려 애쓰는 시민들이랄까? 군복만 입었지 실제로 전투가 가능한가? 그게 당시 제 진심이었습니다. 훈련장 옆 휴게소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무언가를 먹고 있었고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평화로웠고 지금이라도 그냥 체험 행사였네요 하고 돌아가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였죠. 얼마 뒤 경고음이 울리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정해진 위치로 정렬했고
K2 소총 모형을 꺼내든 뒤 무릎 꿇은 자세로 지형 분석, 엄폐, 사주 경계, 전술 구보를 순식간에 수행했죠. 방송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6인 1조, 4인 1조 편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교관은 많지 않았지만 지휘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한 조를 따라가 봤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성은 30대 중반쯤으로 보였는데 지형 지물에 따라 손짓으로 지시를 내렸고 나머지 인원은 이에 따라 소총을 겨누거나 자세를 낮췄어요. 심지어 소총분의 조립 시범도 이어졌습니다. 교관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K2분의 조립. 표준 시간 45초 이내. 그리고 정말로 20대 후반 남성이 33초 만에 조립을 끝냈습니다. 놀라운 건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제야 저는 브뤼셀 회의실에서 봤던 1천만 무장 가능이라는 말이 단지 수치의 조작이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행 능력과 실전 기억이 살아있었던 거죠. 하지만 감탄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할까? 왜 이렇게까지 훈련을 유지해야 하는 거지? 전쟁도 없는 나라에서 이건 너무 군사화된 사회 아닌가? 그러다 문득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성이 소총을 내려놓으며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격 자세는 생각보다 잘 나오네. 확실히 몸이 기억하네요.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정확성, 신속함, 기억력은 분명 전투 자산이었지만 동시에 그걸 너무나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에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지 준비된 사회가 아니라 전시에 적응해버린 문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다. 이미 전쟁을 내장하고 있다. 그게 장점인지 위기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다음 날부터 저는 그들이 진짜로 이걸 사회 전반에서 실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 시내를 무작정 돌아다녔습니다. 지하철, 서점, 편의점, 카페, 회사 앞 흡연구역까지. 이게 정말 전시 편제 가능 국가인지 아니면 단지 일부 훈련 집단만 그렇게 보여졌던 건지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의 대형 서점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IT, 자기개발, 부동산 섹션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젊은 직장인들과 대학생들로 붐비는 전형적인 대도시 풍경이었죠. 그런데 무심코 지나던 한 코너에서 멈춰섰습니다. 현대 전장 환경과 포병 전술이라는 제목의 군사 전문 서적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한 남성이 그 책을 꺼내 읽고 있길래 말을 걸어봤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어요. 혹시 군사 관련 전공자세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회사원입니다. 예전에 K9 자주포 조종병이었어요. 그냥 옛날 생각나서 본 거예요. K9이요? 제가 깜짝 놀라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복잡한 기술은 아니에요. 대신 상황 판단이 중요하죠. 어떤 표적을 먼저 날려야 할지, 포신 각도는 어떻게 맞출지. 그건 지금도 몸이 반응할걸요. 지금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해야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당연하게 말하는 그 태도. 의무감이라기보다 마치 계약이 끝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근처의 한 IT 스타트업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미팅을 잡았고 개발팀 리더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됐죠. 소개에 따르면 그는 군 복무 시절 K1 전차 조종병이었고 지금은 알고리즘 설계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복잡한 변수에서 빠르게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훈련은 군대에서 익혔어요. 지금 제가 쓰는 코드의 구조도 그 사고에서 나왔죠. 심지어 그는 웃으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팀에 전차 조종병이 저 포함 3명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은 공병 출신이었고 중소기업 과장은 박격포 운용병이었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한 편의점 직원이 했던 말입니다. K2부네요. 블라인드 테스트면 15초 안에도 가능할걸요. 그들은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기소개처럼
직무 경력처럼. 군 복무와 전투 기술이 이 사회에선 이력서의 한 줄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엔 회사원이지만 유사시엔 다시 포병, 전차병, 공병으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국민. 그건 감동도 자랑도 아닌 그저 이 사회가 가진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브뤼셀의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현역 48만 예비군 275만 민방위 390만이라는 숫자만 보았을 때 그게 단지 수학 문제라고 여겼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전투력은 군대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 속 건물마다, 사무실마다, 카페마다 포병과 조종병, 박격포수가 숨어 있다. 전투 기술이 사람 안에 살아있고 그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2025년 3월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이 나라가 아무리 훈련 잘 돼 있다 해도 이런 대규모 군중 앞에서는 질서가 무너지겠지. 그게 제 솔직한 기대였어요. 혼란, 충돌, 아수라장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러나 도착 5분 만에 저는 모든 예상을 뒤엎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광화문 일대는 이미 수만 명의 인파로 가득했어요. 도로는 전면 통제됐고 사람들이 깃발과 피켓을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대한 불만의 집합이었고 감정적으로도 격양돼 있었어요. 구호를 외치고 박수를 치고 물결처럼 출렁였습니다. 수만 명이 좁은 공간에 몰려 있는데 누구 하나 밀치거나 소리 지르거나 욕설을 내뱉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열은 무너지지 않았고 골목과 인도엔 자동처럼 비상동선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시위대 중앙부에서 사람들의 흐름이 갑자기 느려지자 누군가 지휘를 하는 걸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통제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토록 정돈된 대규모 집단 행동이 가능할까요? 옆에 있던 50대 중반쯤의 남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구역을 누가 정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자원봉사자 조직이 있습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아무도 안 해요. 그냥 다들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아는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시위가 끝나고 해산이 시작됐을 때였습니다. 수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보통은 진흙탕처럼 뒤엉키기 마련인데 한국에선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가운데는 자동으로 통로가 생기고 누군가가 벽 쪽에서 유모차를 밀고 나올 땐 그 반대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틈을 만들고 비켜섰습니다. 전쟁터에서야 이런 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시위장에서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건 이 나라 사람들에게 위기 대응은 행동 매뉴얼이 아니라 본능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전투 기술이 아니다. 이건 질서의 내장이다.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사회는 위기가 오면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혼란을 정리하고 심지어 그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한다. 이것은 전술의 유산이 아니라 생존 본능의 사회화다. 그때부터 저는 점점 더 깊은 의문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걸 단순히 군사 시스템으로만 볼 수 있을까? 아니면 한국이라는 집단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집단 기억일까? 정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 속에서 가장 정교하게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광화문에서 돌아온 지 이틀 뒤, 저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정치나 훈련이 아니라 진짜 일상 속의 숨은 전투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관공서도 아니고 훈련장도 아니고 시위 현장도 아닌 곳. 서울 시민들이 살아가는 진짜 생활 공간에서 이 나라의 무장이 어떻게 침투돼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처음 찾아간 곳은 홍대 인근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외국계 크리에이티브 매거진에 소개된 바 있었고 한국의 디지털 디자인 감각에 관심이 많던 저는 그 작업실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걸 꽤 기대하고 있었죠. 스튜디오는 예상보다 단출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의 젊은 남녀 디자이너들이 각자의 맥북 앞에 앉아 있었고 벽엔 절제된 색감의 포스터와 모형이 놓여 있었어요. 그중 대표라는 남성이 나왔는데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세련된 분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쪽에서 디자인 전공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묻자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디자인은 군대에서 독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 말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작업 중인 포스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전투 상황에선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야 하잖아요. 디자인 철학도 그 원리 그대로예요. 사고방식, 판단 구조, 결정의 우선순위. 모든 게 전장에서 가져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지금도 실제 상황이 오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머릿속으로는 편제가 짜여 있어요. 위치별 정보 수집, 위장 위치, 백업망. 필요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는 상식처럼, 루틴처럼 말했어요. 다음으로 들른 곳은 명동의 한 카페였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오후 늦게 방문했는데 카운터에 있던 사장님이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보고 말을 걸더군요. 여행이세요? 아니요. 나토 전략 분석관인데 한국의 전시 시스템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시구나. 저도 707 특임대 출신이에요. 707 특임대. 한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였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내리던 손이 불과 몇 년 전엔 실탄 조작을 하던 손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럼 지금도 작전에 투입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묻자 그는 담담히 말했어요. 당연하죠. 비상시엔 예비조직 편제 따라 들어갑니다. 실제 훈련도 가끔 참여해요. 마지막으로 편의점에 들렀을 때 야간 아르바이트생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는 공대생이었고 휴학 중이라며 일하고 있었죠. 말이 잘 통해서 군 복무 경험을 물어봤더니 박격 포병이었어요. 총을 내려놓아도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그걸 남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품고 있는 시민들. 서울 체류 13일째. 지금까지 저는 사람들을 만났고 훈련장을 방문했고 시위 현장을 목격했고 디자인 스튜디오와 카페, 편의점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과 습관이 살아있다 한들 진짜 편제가 작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근거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정식 협조하에 예비군 편제 시스템 자료 열람. 접근이 허가되기까지 며칠이 걸렸지만 뜻밖에도 꽤 빨리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공식적 외국 전략 분석을 위한 비밀외 문서 열람은 가능합니다. 저는 감시하에 일부 비공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어요. 처음 펼쳐본 건 전시 동원 계획 기초 프레임이라는 문서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수치부터 등장하더군요. 현역 병력 약 48만, 예비군 275만, 민방위 약 390만. 여기까진 예상 범위였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장들이 나왔습니다. 전시 72시간 이내 전국 236개 동원소에서 예비군 소집 가능. 각 개인은 전역 시점에 따라 장비 배정 부대 재편성 완료. 4년차까지는 동원 지정 장비 및 작전 지역 고정. 5년에서 8년차는 지역 향방 방어작전 및 후방 교란 대응 임무 부여. 이게 진짜 실무 문서라는 건가요? 예비군이 이동 대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장비를 들고 누구와 조를 짜야 하는지가 사전 설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거대한 산업공정도 같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부품이 평소에는 흩어져 있지만 사이렌 한 번이면 자동으로 맞춰지는 퍼즐. 더 놀라운 건 그들 대부분이 그 퍼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국방부 측 설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군을 키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를 전시에 맞춰 분해하고 재조립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나라죠. 일반적으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전시 동원령이 떨어져도 편제와 장비 배치까지는 최소 일주일, 훈련 투입까지는 보통 2주에서 3주 소요됩니다. 그 사이적이 진격하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48시간 내에 전국 236개 동원소에 수십만 명이 집결하고 각자의 장비를 수령한 뒤 부대 단위로 재편성됩니다. 이건 국가 전체가 하나의 긴급 자동화 기계처럼 작동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설명관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행정비용과 시민 피로도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준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준비 없는 국방은 공포일 뿐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수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잠잠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돌아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는 훈련된 국민만이 아니라 정밀하게 재배치 가능한 모듈을 가진 국민이다. 군인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전쟁 매뉴얼 속 구성 요소로 들어가 있다. 국방부 공식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여전히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국민 전체가 편제된 구조라는 말이 자꾸만 맴돌았죠. 근데 이렇게 정밀하게 짜여 있다 해도 그걸 실제로 기억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서류상 배정된 동원소나 장비 목록만 있다고 해서 그게 작동한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정말 그 기억이 남아있을까? 그래서 저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인터뷰나 관찰이 아니라 직접 기억의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서였죠. 처음 말을 걸어본 사람은 택시 기사였습니다. 서울 북부의 번화가 저녁 무렵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짧은 대화 끝에 자연스럽게 군 복무 얘기를 꺼냈습니다. 포병이었습니다. KH-1795요. 조준하고 각도 계산하는 법. 지금도 할 수 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금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전 포반장이었고 우리 형은 장전수였죠. 사촌은 5사단 GOP 철책선 출신. 말투에서 과장이나 농담의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건 기억이 아니라 훈련된 본능 같았습니다. 며칠 뒤 용산구 재개발 현장 근처의 한 공사장에 들렀습니다. 건설 노동자 중 한 명이 공병 출신이라는 정보를 듣고 찾아갔죠. 그는 40대 중반이었고 온몸에 땀과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삽 하나만 있으면 참호 기본형은 30분 안에 팝니다. 지금도 가능한지요? 방금 작업한 땅, 각도만 보면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중소기업 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2분해요.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15초 안에 끝냅니다. 결국 저는 그 기억의 농축지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예비역 커뮤니티.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소규모 카페, 155mm 운용 경험자 모임이라는 소셜미디어 그룹에서 만난 전직 포반장 2명, 조준수 1명, 보급 담당병 1명이 비공식적으로 가진 소모임에 참석하게 됐죠. 처음엔 그저 커피를 마시며 과거를 회상하는 수준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노트북을 펴고 포신 각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약 4호 기준 17도 각도면 7.6km 사거리죠. 사격 명령 떨어지면 저는 우선 후폭풍 차단 지점 확인하고요. 이 지역이라면 탄착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이 모든 걸 농담도 없이 정밀하게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전투력. 그건 무기나 수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억과 행동의 문제였죠.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기억을 세대와 공간을 넘어 완벽히 보존 중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커피를 마셔도 재즈를 틀어놔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쿡쿡 쑤셨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광화문 근처 탄핵 반대 시위를 마치고 흩어지던 중년의 시민들이 서로 모여 던지던 한마디. 어차피 우리가 나라 지켜야지. 누가 들어도 뻔한 말 같지만 그날 그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얼굴엔 한 줄기 피곤함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담담했고 심지어 자랑스러워 보였거든요. 국민이 나라를 지킨다. 그 말 유럽에선 선거철이나 행사 때 장식용으로나 쓰이는 레토릭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선 그게 실행 중이더군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열차 안.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처음엔 뭔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나이가 많아도 30대 중반쯤. 가방엔 군번줄이 달려 있었고 오른쪽 팔엔 태극기 패치가 붙어 있었죠. 군인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예비군 훈련 가는 길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왜 훈련을 가는 거죠? 그것도 멀쩡히 회사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는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는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만 40세까지는 일정 주기마다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해요. 직장 다녀도 사업해도 애 아빠여도요. 우리는 유럽에서 늘 안 보는 국가의 몫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이 나라는 책임이 시민에게 위임된 나라였어요. 그가 떠난 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회사원이자 아빠일 텐데. 그런 사람이 내가 나라 지키겠다는 태도를 아무렇지 않게 갖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서울에서 봤던 탄핵 시위의 시민들, 강원도 훈련장에서 만난 젊은 병사들, 그리고 이 KTX에서 만난 평범한 직장인까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나라가 저 정도로 소중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서울로 다시 돌아온 저는 이틀 뒤 한국국방연구원의 초청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날 제가 마주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70년이 넘도록 전시에 자국 군대의 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 더 놀라운 건 그 작전권이 단순히 외국 지휘부에 잠시 위임된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완전한 지휘권이었다는 겁니다. 한 발표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한국군은 평시작 전권은 갖고 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지휘권은 미군 장성에게 넘어갑니다. 즉, 대통령의 명령보다 연합사령관의 명령이 먼저 적용됩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구조였어요. 자국의 군대를 자국 대통령보다 외국 장군이 더 우선 통제한다. 이건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니라 역사적 상처에서 비롯된 불완전한 주권의 연장선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에 와서야 작전권을 환수하려는 건가요?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면 굳이 흔들 이유가 있나요? 그때 한 퇴역 장성이 단호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었죠. 장비도 경험도 부족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린 이미 독자적인 감시, 정찰, 타격, 지휘 체계를 갖췄어요. 더 이상 미군 없으면 무력한 나라가 아니란 걸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행사 후 한 장교가 저에게 따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유럽에선 강한 국방력이 무기나 기술을 뜻할지 몰라도 한국에선 그게 기억이에요. 우린 조선을 잃었고 남북으로 갈라졌고 외국 군대가 수도에 주둔한 나라입니다. 작전권은 단지 지휘체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는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왜 그들은 그토록 준비된 상태로 사는가? 그건 공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과거를 잊지 않는 자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전시에 내 나라 군대의 명령을 외국이 내린다. 그것이 얼마나 뼈아픈 현실인지, 그리고 그 현실을 70년이 지나서야 되돌리려는 한국의 선택이 얼마나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쌓아올린 결의의 결과인지를요. 며칠 뒤 충남 계룡시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육해공군 본부가 모두 모여있는 계룡대. 유럽의 군사 요충지들과 비교해보면 이곳은 너무 조용하고 겸손해 보였어요. 저는 현역 대령 한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는 작전 통제권 환수 작업을 실무에서 이끌고 있는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계룡대 지하에 있는 작전 통제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 통제실 벽면엔 북한 전역의 군사시설 정보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의 주요 항공기 이동 경로와 통신 기록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KC4ISR이라 불리는 국산 지휘, 통제, 정보, 감시 시스템이 완전히 한국 독자 기술로 구동되고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미군 없이도 독자 작전이 가능합니까? 그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실시간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타격 판단과 명령 전파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의 무게는 한국 국민이 감당하겠다는 뜻이 담긴 거죠. 통제실 밖으로 나오는 길, 그는 계룡산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산을 등지고 나라를 지키는 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그때는 활과 창으로, 지금은 데이터와 위성으로. 하지만 그 중심엔 항상 사람이 있어야 해요. 우린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준비해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금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군사적 독립성을 넘어서
심리적 정신적 자주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작전권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를 되찾는 일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 저는 문득 지난 전투기지 체험에서 보았던 예비군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단지 훈련받는 장면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이미 그날을 대비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각자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일정을 위해 국방부 지하 상황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없는 상황. 어떤 국가든 일시적인 혼란이 감지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습니다. 지휘권 공백은 없습니까? 제가 묻자 옆에 있던 작전 통제 장교가 짧게 답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보다 원칙이 먼저 움직입니다. 워싱턴에서라면 대통령 부재시 기민한 재배치 명령과 통신 확인이 우선되겠죠. 그러나 한국에선 그 모든 게 이미 자동처럼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에는 대통령이 사라졌을 때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NSC 예비지휘단. 실전처럼 매뉴얼대로 정교하게 매 순간 상황을 모의 훈련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누구 하나 당황하거나 권한을 탐하거나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존 책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요. 한 장교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지도자가 비어도 지휘가 끊기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요. 이미 70년간 그런 순간들을 너무 많이 겪어봤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쟁 중 납치, 쿠데타, 대통령 피습, 북핵 위협. 한국은 이미 여러 번 국가 권력의 공백을 체험했지만 단 한 번도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록실에서 본 문서 하나가 잊히지 않습니다. 정부 거리 시 즉시 발동할 민간 군 통합 절차 매뉴얼. 그 1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국민을 위해 싸우는 것이지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군대가 아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위에서 명령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국민의 연합체라는 걸. 이후 저는 상황실 한쪽에 마련된 전시 민간 대응 훈련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40세 이하의 남성 예비군 중 86% 이상이 전시 비상 연락 시 12시간 내 복귀 가능. 전국 초등학교 72% 이상 자체 민방위 계획 수립 완료. 편의점, 마트, 휘발유 주유소 등 1만여 개 민간시설, 전시 국가동원 물류 매뉴얼 확보. 국가가 없어도 국민 스스로 움직이는 나라. 지휘자가 없을 때 더 강해지는 체계. 한국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지휘 체계가 견고한 나라이다. 하지만 다시 썼습니다. 한국은 지휘 없이도 움직이는 나라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마음이 더 두려운 거라는 걸 나는 한국에서 처음 배웠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외교를 설계하고 세계의 안보 지도를 직접 그려온 영국의 전략 분석가. 그는 오만했습니다. 한국은 지도에선 작고 뉴스에서는 늘 분단된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딱 일주일, 그는 서울 땅을 밟은 지 단 일주일 만에 자신의 모든 기준, 모든 믿음, 그리고 자신이 국가라 부르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부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이라는 대륙 위에 서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브루어, 영국 런던 태생의 외교안보 전략가입니다. 올해 66, 유럽연합 전략 분석국을 거쳐 현재는 유럽전략안보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30년 넘게 나토, EU, 미 국방부와 협업하며 국가의 영향력은 국경보다 군사력, 외교력, 자원에 의해 결정된다는 신념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머릿속 세계 지도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같은 대국만이 굵은 선으로 새겨져 있었고 한국은 늘 작지만
부지런한 정도로만 분류해둔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껏 전략이란 걸 지리적 조건과 자원, 그리고 동맹국의 힘에서 찾는다고 믿어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자란 저에겐 유럽과 북미 중심의 세계 질서가 당연한 것이었죠. 아시아, 솔직히 말해 주변부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전쟁 휴전선 하나로 긴장만 유지하고 있는 좁고 복잡한 국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 말 저를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군사 전략가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연단에 올라 말했죠. 이제 아시아의 균형추는 한국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처음엔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가 발표한 수치와 계약 리스트를 보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자만심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FA-50, K2 전차, K9 자주포, 한국산 정밀탄약, 다연장 로켓.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어요. 전략 플랫폼의 통합 수출, 그 자체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 무기들이 싸고 튼튼한 수준을 넘어 미국과 나토 수준의 네트워크, 전투체계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죠. 특히 저를 멍하게 만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한 고위 장성이 제게 다가와 묻더군요. 제임스 박사, 혹시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창구를 아십니까? 그 순간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제 유럽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었거든요. 이 충격을 그대로 안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과도한 효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12분 만에 입국 심사를 마쳤고 AI 안내봇이 호텔 예약까지 해주더군요. 제가 늘 유럽이 선진이라 믿었던 시스템보다도 훨씬 앞서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인프라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전략적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며칠간의 일정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작은 국토를 극복한 방식이 아니라 작은 국토를 전략 무기로 만든 방식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군사, 기술, 외교, 문화까지 이 나라는 각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영향력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외교 전략 문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한반도는 미, 중간 균형지대라는 오래된 표현만 있었죠. 그러나 현실의 한국은 미국과 나토, 아세안, 아랍, 동유럽까지 아우르는 독립된 전략국가로 진화해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걸까요? 그 나라를 무시했던 과거가 이제는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국경은 작지만 영향력은 대륙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전략국가로 변모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스스로를 철저히 부수는 시간이었습니다. 군사 전략가로서 세계 곳곳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압도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국책 연구기관의 요청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강연이 끝난 후 한 연구원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브루어 박사님,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가 보여준 건 1970년대 유럽 언론에 실렸던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한국, 원조 없이는 내일도 없다. 동양의 병자, 언제 깨어날까? 수출품, 그들에겐 없다. 그중엔 어릴 적 봤던 영국 신문의 문구도 있었습니다. 한국 국어라는 아시아의 그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기사에 달린 저널리스트 이름이 바로 내 아버지였거든요. 그 연구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그 조롱을 벽에 걸어두고 매일 봤어요. 그게 우리의 동력이었죠.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시아를 무시했습니다. 대영제국의 후손으로서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던 민족으로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배워야 할 존재가 아닌 도와줘야 할 존재로 봤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만든 K2 전차는 폴란드 국경에 배치되어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고 FA-50은 슬로바키아 공군에서 이미 실전에 투입되고 있으며 K9 자주포는 노르웨이의 설산을 가르며 북극권 대응 훈련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궁금하더군요. 도대체 저 무기들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거지? 그래서 직접 한국의 방산 전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전시장에는 방위산업청에서 파견된 젊은 장교가 있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영어로 그가 말했어요. K9은 과거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입 대신 자체 개발을 선택했죠. 그의 설명이 끝났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유럽의 냉소, 한국의 끈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조롱했고 그들은 그 조롱을 벽에 걸어 매일 맞섰던 거죠. 그때 비로소 이해됐습니다. 왜 그토록 무섭게 성장했는지. 이젠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2024년 유럽 방산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스는 미국도 독일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부스에서 제품을 설명할 때 한국은 전투 시뮬레이션과 자동화된 드론 전장 통합 체계를 직접 시연하더군요. 우리 유럽은 스펙과 이론으로 설명했고 한국은 실전과 현실로 설득했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그 장교의 말을 자꾸 되뇌었어요. 우리는 조롱을 연료 삼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시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롱을 자양분으로 삼았죠. 이 얼마나 강한 정신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복수심으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혁신으로 조롱을 이긴 나라였습니다. 저는 군사 전략가입니다. 평생 총과 전차 미사일의 궤도를 분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이해하려면 더 이상 그런 무기들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기, 곧 문화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유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제가 아는 어떤 무기보다도 정확하고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경고를 보내온 건 가족이었습니다. 손자는 유럽인인데 한국어를 잘하더군요. 매일 BTS 뮤직비디오를 반복 재생하며 할아버지, 전 한국에 꼭 가볼 거예요. 이 한마디를 듣고 저는 이게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은 딸이었습니다. 런던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딸이 어느 날 이런 메시지를 보냈죠. 아빠, 혹시 오징어 게임 봤어? 한국 드라마인데 충격적이야. 나 진짜 팬 됐어. 그리고 일주일 후엔 제 사위까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뭐랄까 무력감 같은 걸 느꼈어요. 전 세계가 무장 해제되는 느낌이랄까요? 설마 문화로 세상이 바뀌겠어? 그 생각을 꺾은 건 직접 목격한 한국의 문화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콘텐츠 박람회. 그곳엔 상상도 못할 장면이 펼쳐져 있었죠. 수천 명의 유럽인, 중동인, 남미인들이 K드라마 캐릭터로 코스프레를 하고 한국어로 응원 구호를 외치며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음악과 드라마를 소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정체성에 자신을 더 씌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한류가 아니라 정밀한 정서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 한 스페인 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외교부 직원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 외교에서 한국 콘텐츠 흐름을 못 따라가면 소외될 거라네요.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문화가 외교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과거 유럽이 콧대 높게 말하던 문화적 식민이라는 단어, 지금은 한국이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강제가 아니라 매혹을 통해서요. 자발적으로 빠져드는 그 감정의 설계, 그건 군사무기로는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콘텐츠는 감성에 기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메시지가 녹아 있었어요. 공정, 연대, 상처, 회복. 그 감정의 흐름 속에서 세계는 공감했고 울었고 그리고 결국 나도 한국인 같아졌어라는 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확신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산업제품이나 무기로 세계를 흔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흔드는 감정의 설계 국가였어요. 그 어떤 전술보다도 무서운 건 사람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그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무장해제되는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음악과 드라마로 단 한 발도 안 쏘고 점령했다. 그게 바로 한류였습니다. 문화가 무기인 나라. 저는 그 무기에 제대로 맞았고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머무르던 어느 날 우연히 한 60대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은 과거 직장인 예비군 간부 출신이었죠.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전쟁 나면 젊은 사람들만 싸우겠죠? 그분은 조용히 웃더니 말하더군요. 전쟁이 나면요. 동네 할머니도 자원해서 밥 짓고 응급처치합니다. 여긴 그런 나라예요.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한국의 민방위 훈련장과 예비군 훈련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들 손엔 최신형 K2C1 소총이 있었고 무장해제된 국가라는 제 고정관념은 산산조각이 났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국민안전체험 캠프를 찾았을 때였습니다. 거긴 말 그대로 국가적 생존 전략 시뮬레이터였어요.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심폐소생술을 연습하며 생존 배낭을 구성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쟁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국민이라니. 이건 안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무기이자 방패가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유럽에서는 민간인의 전쟁 대응을 최악의 선택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한국은 민간과 군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모든 국민이 유사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된 사회였어요. 그리고 그 철학은 단 한 문장에서 요약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되 결코 피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눈에는 그런 각오가 깃들어 있었어요. 이 나라는 병사 수만 세는 전략 지도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네트워크였습니다. 심지어 젊은 세대조차 전쟁이 나면요. 당연히 나가야죠. 우린 조국을 지켜야 하잖아요.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하더군요. 30년을 군사학으로 먹고 살아왔지만 이토록 무서운 전쟁 철학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무섭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보다 의지를 먼저 들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나라를 침략하려는 자는 무기보다 무서운 걸 상대해야 한다는 걸요. 한국이 군사와 문화로 강하다는 사실까지는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기술 분야만큼은 아직 유럽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죠. 특히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의 기술이나 유럽 전역의 에너지 시스템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만은 단 하루 만에 깨졌습니다. 그날은 한국의 첨단 산업 시찰차 방문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죠. 기술 스타트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들이 마치 유기체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편에선 전기차용 배터리 신소재를 시연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선 의료 AI가 폐암을 몇 초 만에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한 반도체 설비 스타트업의 설명을 듣고 나서였어요. 우리는 TSMC처럼 팹 중심이 아닌 초소형 패키징 솔루션으로 공략합니다. 그들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10년 전까진 우리가 유럽을 따라갔죠. 이제는 유럽이 우리 기술 로드맵을 가져다 씁니다. 그 순간 이건 단순한 기술 추격이 아니라 역전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관료주의에 발목 잡혀 혁신 속도가 느린 반면 한국은 위기에서 기회를 낳는 속도전으로 기술의 벽을 허물고 있었던 거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그들이 보여준 공급망 전략은 감탄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자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심지어 대만까지 엮어 위기 시 단독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나라가 없으면 세계 IT는 멈추겠구나란 말을 실감했죠. 게다가 놀라운 건 이 첨단 기술들이 단지 산업에 머무는 게 아니었습니다. 군사, 보건, 교육, 환경까지 전방위로 확장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 국방부 기술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드론을 무기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전장 플랫폼입니다. 그 말이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는 유럽이 아직 따라오지 못한 통합 전략 기술 개념이 담겨 있었죠. 저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기술연구소 소속으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수십 년 협력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한국의 5년짜리 국가기술 로드맵 하나에 압도되는 광경을 보고 말았던 겁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왜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중국까지 한국 기술자들을 사활 걸고 영입하려 하는지. 그들의 기술력은 위기를 기술로 바꾸는 정신, 그리고 기술을 국가 생존의 무기로 활용하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날 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자산이라 불렀고 한국은 기술을 전장이라 불렀다.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꿨다. 그리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기술에서도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국가 브랜드로 작동할 수 있지? 유럽은 수십 년을 걸쳐 별도의 전략을 짜고 영역을 구분하며 움직여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무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 정체불명의 광경을 보게 됐어요. 중국 관광객 무리가 한국산 냉장고가 최고라며 줄을 서고 있었고, 프랑스인 유튜버는 K뷰티는 유럽보다 10년 앞서 있다는 주제로 콘텐츠를 찍고 있었으며, 미국계 벤처캐피탈 대표는 직접 한국 스타트업 CEO를 만나기 위해 대기 중이었죠. 도심 한복판인데 마치 유엔 총회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중심엔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국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전략 보고서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 문서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제품처럼 포지셔닝합니다. 한국은 산업, 문화, 군사, 기술, 복지, 환경을 포괄하는 브랜드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국가 자체를 브랜드로 다룬다는 발상. 이건 정말 유럽도 아직 시도하지 못한 방식이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각기 다른 얼굴로 등장하고 있었죠. 중동에선 방산 파트너, 동남아에선 교육 모델, 미국에선 반도체 동맹, 유럽에선 친환경 전략 동반자. 심지어 남미에선 K드라마가 페미니즘 담론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인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브랜드가 가진 확장성이자 국가 전체가 하나의 이미지 전략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마케팅 캠페인이었죠. 저는 얼마 전 독일의 한 경제지에서 이런 칼럼을 읽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는 더 이상 기술력만 의미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신뢰 감성, 속도, 연대, 혁신, 심지어 생존 철학까지 내포하고 있다고요. 놀라운 건 저 역시 그 말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기 박람회에서 만난 중동 고위급 인사는 우린 미국에서 사면 군사장비고 한국에서 사면 전략적 친구를 사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한국은 브랜드로서 판매를 넘어 동맹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가 자발적으로 한국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세상이 온 겁니다. 한국은 이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이 되었어요. 아, 한국이구나. 그 이름 하나로 소비자와 국가가 신뢰를 보내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국경보다 넓은 브랜드로 움직이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좁은 땅이 이토록 넓은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공항 면세점에서 한국 제품을 볼 때 상품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대한 전략 설계의 일부를 본다는 감정이 들어요. 이건 그냥 브랜드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함께 만든 살아있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나라를 몰랐을까요? 한국은 단지 지구촌의 한 구석, 긴장 속의 분단 국가, 기술 좀 하는 신흥국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심지어 런던 외교전략회의에선 한국은 미국이 조율하는 아시아 전초기지죠. 이런 말이 공공연히 오가곤 했죠. 그게 우리가 가진 지적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을 깊이 들여다본 지금 매일 부끄러움에 몸을 웅크리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얕게 이 나라를 봤습니다. 이 나라는 기적이 아니라 의지와 설계의 결정체였습니다. 무언가에 의존한 적이 없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도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걸 감사로 끝내지 않고 책임으로 갚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원조는 다음 세대에게 되돌릴 빚으로 기억됐습니다. 그런 정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발전은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종종 한국의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하곤 했어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죠. 우린 굶어도 자존심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법도 한데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눈빛 속에 담긴 기억과 각오가 저를 완전히 제압했거든요. 유럽의 산업혁명은 탄광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은 희생에서 시작됐습니다. 가발 공장에서, 봉제 공장에서, 해외 파병과 광부 간호사로 흘린 땀과 눈물 속에서 이 나라는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지금이 결코 우연도
행운도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는 지금도 과거를 잊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지금도 안고 있고 정전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전쟁을 막기 위해 매일 새벽을 준비하는 국민들. 그들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비군 훈련 공지를 받습니다. 모든 상황은 실전입니다. 그 짧은 문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말이 단지 훈련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가진 생존 철학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거울을 바라보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나라를 무시했던 겁니까? 자신에게 참 많이 화가 났습니다. 한국을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게 더 정확하겠죠.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작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면 분명 작아 보이지만 정신의 크기, 기술의 깊이, 문화의 확장성, 그리고 국민의 집념까지 합치면 이 나라는 이미 하나의 대륙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의 여러 나라를 분석하고 평가했지만 한국처럼 모든 것이 연결된 구조를 가진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들이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성공에 취하지 않고 늘 위기를 준비하는 국민들. 그들이 있기에 이 나라는 앞으로도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저 작고 밀집된 도시국가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북한과 대치한 분단의 나라, 산지와 고층 건물이 뒤엉킨 서울의 풍경, 인구는 많고 땅은 좁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글로벌 전략의 중심이 된단 말인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의 지리적 시선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면적이 아니라 깊이로 확장되는 나라였어요. 문화, 기술, 군사, 외교, 시민의식. 모든 요소가 단단하게 연결돼 있었고 한 분야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부산항을 찾았을 때였죠. 수출 컨테이너들이 쉴 틈 없이 정리되며 세계 각국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며 현장 근무자 한 분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긴 정말 엄청나군요. 그러자 그가 웃으며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다 우리 부모님들 덕분입니다. 우린 그분들께 배웠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지난 몇 달간 제가 보고 느꼈던 한국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열쇠 같았어요. 이 나라는 전통 위에 혁신을 쌓았고 과거 위에 미래를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기술은 미국이 빠르다지만 한국은 더 실용적이었고 무기는 러시아가 많다지만 한국은 더 정교했고 문화는 프랑스가 화려하다지만 한국은 더 감정에 가까웠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나라는 보여주기보다 보여질 준비를 해왔던 나라였습니다. 조용히 차근차근 그러나 집요하게 마지막 날 서울 남산의 전망대에 섰습니다.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며 이 나라의 시간과 공간이 겹쳐진 듯한 느낌을 받았죠. 아래에 보이는 사람들, 빌딩, 산, 한강, 학교, 군부대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국경은 작지만 영향력은 대륙급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한국이라는 대륙 위에 서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유럽 전체를 압도할 만큼 거대했고 그 울림은 세계의 질서를 다시 짜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 느낀 것, 배운 것은 출장 보고서 한 줄로는 끝낼 수 없겠죠. 아마 제 인생 전체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저에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상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아직 그 질문에 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작은 땅에서 저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